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공장 관리는 내가 다 했잖아. 직원들 월급도 내가 챙겼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내가 유지했어. 당연히 공장은 내가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속이 뒤틀렸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요. 너는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 한 적도 있잖아. 그건 잠깐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노인은 손끝까지 차가워진 몸을 이불 속에 파묻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6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작은 철물 공장의 기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다. 의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심각한 표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공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장남 철수는 성실했지만 고집이 셌고, 둘째 민수는 영리했지만 때로는 성급했다. 막내딸 지영은 마음이 따뜻했지만 사업에는 문외한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김노인은 한 명을 선택하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가지길 바랐다. 아이고, 아버지 또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지영이 따뜻한 죽을 든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김노인은 딸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하고 싶었다. 공장 이야기, 재산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가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달라는 당부. 하지만 입술이 떨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김노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기침이 터져 나왔다. 말하려던 것들은 다시 가슴속 깊숙이 묻혔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김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김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서 일했던 그가 마지막까지 새벽을 택한 것 같았다. 지영이 아침에 죽을 가져다 드리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 지영의 비명 같은 외침이 집 안을 울렸다. 철수와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고 곧이어 구급차와 의사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연사라고 진단을 내렸다. 순식간에 집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고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철수가 장남으로서 전반적인 장례 절차를 맡았고 민수는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았다. 지영은 울음을 참으며 상차림을 준비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형제들의 시선은 자꾸만 아버지의 서재와 서류들로 향했다. 아직 상중이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언은 남기셨을까? 재산은 어떻게 될까?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엄숙했다. 김노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 사장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들 김노인을 기리며 진심 어린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상주들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조문객들을 맞으며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탐색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형, 아버지 서류들은 어디 계세요? 조문객이 뜸해진 틈을 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해? 철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 유언 같은 걸 남기셨을까 해서. 유언이든 뭐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알아봐야지. 철수의 말에는
은연중에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지영은 두 오빠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며 불안해했다. 대학생인 손주 현우는 어른들의 이런 분위기를 낯설고 불편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소 할아버지로부터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터라 어른들의 태도가 더욱 실망스러웠다. 조문객 중 한 명이 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끼셨는데 천국에서도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친척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형제들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 사업도 내가 주로 도왔으니까. 철수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나도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요. 너는 중간에 그만두고 딴 일도 했잖아. 그건 잠깐이었고 지금도 공장 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영은 두 오빠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지영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철수가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영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오빠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예전과는 다른 경계와 탐욕이 스며들어 있었다. 김노인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말. 그 침묵이 가족들 사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면 이 작은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져갈 것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형제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3일 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겠어. 철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묻어났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공장 관리는 내가 다 했잖아. 직원들 월급도 내가 챙겼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내가 유지했어. 당연히 공장은 내가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속이 뒤틀렸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요. 너는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 한 적도 있잖아. 그건 잠깐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아버지가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이상 법적으로는 장남인 내가 우선권을 가지는 거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반박했다. 형만 아들이에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고 공장 일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늘 너희들은 모두 내 자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쪼개서 나눌 수도 없는 노릇 아니야? 누군가는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장남인 내 역할이라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오빠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뜻도 모르는데. 하지만 철수는 지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영아, 너는 결혼해서 나간 몸이잖아. 물론 아버지 딸이니까 뭔가는 받아야겠지만 공장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어. 지영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비록 결혼했지만
자신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마치 남의 일인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철수는 공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서재로 향해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공장 등기부등본, 토지 문서, 통장들을 모두 수집했다. 뭐 하세요? 형. 뒤늦게 나타난 민수가 물었다. 정리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혼자서요? 우리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나중에 다 보여줄게.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형이 서류들을 독점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오후에 지영이 찾아왔을 때 민수는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지영아, 형이 서류들을 다 가져갔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장남이니까 정리하는 거겠죠. 정말 그럴까? 혹시 형이 우리 몰래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지영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유산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평소 가족이 모이면 활기찬 대화가 오갔지만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다. 철수는 당당했지만 민수와 지영의 시선이 불편했다. 민수는 억울함에 식욕을 잃었고 지영은 중재하려다가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현우만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말했다. 왜 다들 이상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현우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각자의 속셈과 계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끈이 재산이라는 이해관계 앞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철수가 서류들을 독점한 지 사흘이 지났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침 일찍 형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형, 나와요. 얘기 좀 해요. 철수가 문을 열자 민수가 거침없이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형이 서류 다 가져간 지 며칠 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유언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철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유언장은 없더라.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걸 안 남기셨을 리가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없어.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며 다 있는데 유언장만 없어. 민수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혹시 형이 숨기는 건 아니죠? 야, 이 자식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같은 형제한테.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렸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아버지 방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뒤져볼게요. 그 시각 지영은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시아버지 유산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다니? 당신도 아버지 딸인데 왜 가만히 있어?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카페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유산은 절실했다. 지영은 결심을 굳히고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하니 민수가 아버지 방을 뒤지고 있었다. 오빠, 뭐해요? 유언장 찾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요. 저도 궁금해서 왔는데. 지영도 자연스럽게 수색에 참여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장부터 시작해서 옷장, 책장까지 꼼꼼히 뒤졌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민수가 아버지의 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들, 볼펜, 독서용 돋보기,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들이 나왔다. 하지만 유언장은 없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신데 유언장을 안 쓰셨을 리가 없어. 지영이 아버지의 옷장을 뒤지며 말했다. 혹시 은행 금고에 맡겨놓으신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민수는 계속해서 아버지 방 곳곳을 뒤졌다. 침대 밑, 장롱 뒤편, 심지어 액자 뒤쪽까지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그때 철수가 들어왔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유 원장 찾고 있어요. 형도 같이 찾아봐요. 내가 이미 다 찾아봤다고. 없어.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철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색에 참여했다. 아버지 방에 없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 민수가 제안했다. 창고도 뒤져보자. 형제들은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쌓여있는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 사이를 헤치며 찾기 시작했다. 이런 것까지 다 뒤져야 해? 철수가 투덜거렸지만 민수와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 아버지 오래된 서류 상자가 있네. 지영이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세 형제가 모여서 상자를 열어봤다. 공장 관련 오래된 서류들, 세금 계산서들, 그리고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다. 옛날 사진이네. 지영이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잠깐 감상에 젖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세 남매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금 감상할 때가 아니야. 민수가 재촉했다. 상자 맨 밑까지 뒤져봤지만 유 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서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 철수가 말했다. 사실 그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서재로 돌아간 형제들은 더욱 꼼꼼하게 수색했다. 민수는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했다. 지영은 아버지가 자주 앉던 의자 쿠션까지 들춰봤다. 혹시 벽 뒤에 금고 같은 게 있을까? 민수가 벽을 두드려보며 말했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모를 리 없어. 철수가 답했지만 그도 덩달아 벽을 살펴봤다. 아, 정말 답답해. 지영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찾아도 없는 걸 보면 정말 안 쓰신 것 같아. 오후가 되어서야 형제들은 수색을 멈췄다. 온 집을 다 뒤졌지만 유 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거실에 모여 앉은 세 형제의 표정은 지쳐 있었다. 정말 아버지가 유 원장을 안 쓰신 걸까? 지영이 중얼거렸다. 아니면 민수가 철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이 미리 찾아서 숨긴 건 아니야? 또 그런 소리야? 철수가 화를 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중한 분이신데 유 원장 하나 안 쓰시고 돌아가셨다고? 모르겠어. 어쩌면 마지막에 쓰려고 미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형이 숨긴 거거나 이 자식이 정말 철수가 벌떡 일어섰다. 그렇게 의심할 거면 내 집까지 수색해봐. 나도 유 원장 찾고 싶어. 민수도 맞섰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형 집도 뒤져보고 형이 다니는 은행도 확인해보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형이 먼저 그러라고 했잖아요. 지영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다. 오빠들,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두 형제의 감정은 이미 격해진 상태였다. 지영아, 너도 형 편만 들지 말고 좀 생각해봐. 정말 유 원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형이 다 가져가는 거야? 민수의 말에 지영도 흔들렸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몫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다. 형, 정말 유 원장 없어요? 진짜 확실해요? 지영의 질문에 철수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동생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처였다. 그래, 없어. 정말 없다고. 나도 찾고 싶어. 아버지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그날 저녁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민수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형이 정말 유 원장을 숨긴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게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봐야겠어. 유 원장 없이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한편 지영도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래도 당신 몫은 챙겨야지. 가만히 있으면 오빠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철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말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신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놓으신 걸까? 무엇보다 동생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가족 간의 신뢰는 하루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만이 남았다. 유언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가족이라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언장을 찾지 못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생들의 끊임없는 의심과 압박에 지친 그는 결국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신 상황에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되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제가 장남이고 오랫동안 아버지 사업을 도왔는데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기여분이요? 아버지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죠. 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자신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철수는 마음을 굳혔다. 법적으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철수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즉시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형이 혼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해요. 일단 상속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형분이 재산을 은닉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민수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재산 분할 조정 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재산 보전 처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 처분이요?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는 법적 조치입니다. 상속 분쟁 중에는 종종 사용되죠. 민수는 형이 먼저 법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자신도 맞대응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형이 변호사까지 만나고 있어. 분명히 혼자 다 가져가려는 속셈이야. 그럼 당신도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당신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당당하지 못해? 아내의 격려에 민수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지영은 두 오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카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절실했지만 형제 갈등의 한가운데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여보, 오빠들이 둘 다 변호사 만나고 있대. 남편이 깜짝 놀랐다. 뭐, 벌써 그 지경까지 갔어? 어떡하지?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편들 게 어디 있어? 당신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오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당신도 변호사 상담받아봐. 하지만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닐까? 이미 오빠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뭘 더 망설여? 당신이 양보한다고 해서 오빠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지영도 결국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철수가 아버지의 중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간 상황에서 민수와 지영은 불안해했다. 혹시 철수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까봐 걱정이었다. 형, 아버지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며 다 어디 있어요? 민수가 직접 찾아가 물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디에요? 저희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의심해? 나중에 다 보여줄게. 나중이 언제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철수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 변호사 만났어. 나도 내 권리 찾을 거야. 저희도 변호사 만났어요. 형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지영이 나타났다. 오빠들,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영아, 너도 정신 차려. 형이 지금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 민수가 지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저도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지영의 말에 두 오빠가 모두 놀랐다. 너까지? 철수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형제들은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험악했다. 일단 아버지 재산 목록부터 공개해야겠어. 민수가 말하자 철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여기 다 있어. 공장, 집, 토지, 그리고 예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지영이 물었다.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아. 15억? 민수와 지영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럼 3등분하면 한 명당 5억씩이네. 잠깐. 3등분이 맞나? 철수가 끼어들었다.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 사업도 내가 운영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 싶어. 또 그 소리예요?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생각해봐. 오빠도 월급 받고 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여분이에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희들은 편하게 살면서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신경 썼어? 나는 밤낮 없이 걱정하고 책임지고 살았어.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형도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민수도 맞섰다. 그리고 저는 1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형만 일한 게 아니라고요. 너는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했잖아. 그건 잠깐이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지영아, 너는 결혼해서 나간 몸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달라. 철수의 말에 지영이 상처받았다.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왜 결혼했다고 차별받아야 해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만 더욱 악화되었다. 다음 날부터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철수는 혼자서 공장을 관리하며 내가 다 해왔는데 왜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분노했다. 민수는 형이 우리를 무시하고 독차지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내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나가라고 부추겼다. 지영은 두 오빠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냉혹했다. 카페 임대료도 밀린 상황에서 아버지 유산은 절실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손주 현우는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삼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삼촌들, 아빠들,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인데 벌써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현우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철수가 짧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현우의 간절한 호소에도 어른들은 들은 척하지 않았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현우가 흐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철수와 민수조차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지영은 친정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모두 모여 웃고 떠들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늘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모두 허공에 흩어졌다. 재산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서서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유대를 파괴하고 있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마저 사라져갔다. 김노인이 평생 일구어온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유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재산을 놓고 버리는 다툼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직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 형제들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 2주가 지났다. 현우는 더 이상 어른들의 다툼을 지켜볼 수 없어서 틈틈이 할아버지 집에 혼자 와서 시간을 보냈다. 어른들이 모두 법정 분쟁 준비에 바쁜 사이 텅 빈 집에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할아버지, 정말 유언장을 안 남기셨나요? 현우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앉으시던 서재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다. 온 집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던 유언장. 어른들은 이미 포기하고 법적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뭔가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평소 무엇이든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분이셨다. 가계부부터 시작해서 일기, 메모까지. 그런 분이 가장 중요한 유언장만 안 남기셨을 리가 없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현우는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현우는 어른들이 이미 뒤진 곳들을 다시 살펴봤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할아버지라면 어디에 숨기셨을까? 서재의 큰 책상부터 시작했다. 어른들이 서랍은 다 뒤져봤지만 현우는 책상 자체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책상 다리 부분, 뒷면, 그리고 이게 뭐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완전히 빼내보니 서랍 뒤쪽에 작은 홈이 있었다. 그 안에 얇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현우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약간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마지막에 직접 말하지 못해서. 내 재산은 철수, 민수, 지영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셋 다 내 소중한 자식이고 누구 하나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 적이 없다. 철수야, 너는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고마웠다. 하지만 동생들도 똑같이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이유는 없다. 민수야, 너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살아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도 내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형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지영아, 딸이라고 차별받지 말아라. 너도 내 자식이고 당당히 내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사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은 돈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다. 김올림. 2024년 12월 15일. 현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와요. 급해요. 왜? 무슨 일이야? 와보시면 알아요. 민수 삼촌이랑 지영, 이모도 같이 오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철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민수와 지영에게도 연락을 했다. 30분 후 형제 3명이 모두 도착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현우야, 무슨 일이냐? 철수가 물었다. 현우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유언장이에요. 세 형제는 순간 말을 잃었다. 철수가 먼저 편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필체임을 알 수 있었다. 철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민수와 지영도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생 장남으로서의 우선권을 당연시 여겼던 그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형과 그동안 벌인 다툼이 부끄러웠다. 지영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자신도 동등한 자식으로 여기고 계셨던 것이다. 한참 후에 철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달랐다. 나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철수가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민수야. 지영아. 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동안 너희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형. 저도 미안해요. 형을 너무 의심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서류들을 혼자 가져가고 너희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형이 우리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읽었다. 너도 내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평생 형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자신을 아버지는 이해하고 계셨다. 지영은 계속 흐느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빠들이랑 싸우게 만들어서.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철수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도 우리와 똑같은 자격이 있어. 하지만 저 때문에 오빠들이. 아니야.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야. 민수도 지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아버지 뜻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현우는 어른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세 형제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내가 찾아줘서 고마워. 철수가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웠을 거야.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철수가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거지라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15억을 놓고 싸우느라 15억보다 더 소중한 걸 잃을 뻔했네요. 세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온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소중한 유산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지? 지영이 물었다. 아버지 뜻대로 3등분하자.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명절에는 모두 모이고 서로 도우며 살자. 그래요. 변호사들한테는 모든 절차 취소한다고 연락하고. 민수도 동의했다.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셋이서 상의해서 결정하자.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할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깨져버린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되찾은 시작이었다. 유언장을 발견한 다음 날, 형제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갑작스러운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지난 한 달간 쌓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철수는 공장에 나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철수는 대충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뭘 했나? 민수는 더욱 괴로웠다. 형을 의심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정 다툼을 준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3등분하기로 한 거야? 응. 아버지, 유언이 그랬어. 그래도 좀 아쉽네. 당신이 그동안 공장 일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아내의 말에 민수는 불편했다. 어제 화해했지만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형도 많이 고생했어. 알겠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형이 유언장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야. 현우가 찾은 거야. 그리고 그런 의심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민수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다. 한 달간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다. 지영은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5억이면 카페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런데 오빠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유언장 나왔으니까 떳떳하게 받을 수 있잖아. 남편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오빠들 표정을 보니까 특히 철수 오빠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건 오빠 문제야. 처음부터 독차지하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지영은 아직도 두 오빠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당당한 권리였지만 감정적으로는 편하지 않았다. 유언장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형제들은 구체적인 재산 분할을 위해 다시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럼 이제 정말로 3등분을 하는 거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네. 아버지 뜻이니까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공장은 어떻게 할까요? 3등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공장은 내가 계속 운영하고 대신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철수가 제안했다. 그럼 공장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예요? 민수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여전히 형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감정평가 받아보자. 그래야 정확하니까. 감정평가사가 와서 재산을 평가하는 동안 형제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내가 평생 공장을 키웠는데 이제 3분의 1만 내 몫이라니 라는 생각에 쓸쓸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민수는 진짜 형이 유언장을 몰랐을까? 혹시 알고도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지영은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오빠들이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라며 눈치를 봤다.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 재산 가치는 약 14억 8천만 원입니다. 공장이 8억, 부동산이 4억, 예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네요. 한 사람당 약 5억씩 받게 되는 금액이었다. 그럼 어떻게 나눌까? 철수가 물었다. 공장은 형이 가져가세요. 대신 우리는 부동산과 현금으로. 민수가 말하다가 망설였다. 공장의 수익성을 생각하면 손해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공장도 지분으로 나누는 건 어때? 형이 운영하되 수익은 나누고. 지영이 제안했다. 그럼
복잡해져.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깔끔하게 나누는 게 좋겠어. 공장은 내가 가져갈게. 대신 부족한 부분은 내 개인 돈으로 보충할게. 겉으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 형제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철수는 공장을 혼자 가져가게 되었지만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다. 내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민수는 재산을 받게 되었지만 형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아쉬웠다. 한 달간의 갈등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다. 지영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현우는 어른들이 겉으로는 화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민수 삼촌이랑 지영, 이모도 마음이 불편해 보여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철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재산 분할이 마무리된 후 형제들은 명절을 맞아 모이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대화는 겉핥기식이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다.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거나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공장 일은 어때? 지영이 철수에게 물었다. 그냥, 그래. 바쁘게 지내고 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민수가 말했지만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애매했다. 고마워. 괜찮아. 철수도 건성으로 답했다. 현우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 왜 삼촌들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어색해요. 민수의 딸이 물었다.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픈 거야. 민수의 아내가 둘러댔지만 아이들은 눈치챘다. 할아버지 생각하면 더 가까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의 후회는 깊어졌다. 철수는 내가 처음부터 좀 더 포용적으로 대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다. 민수는 형을 너무 의심했나? 진짜 그냥 순수하게 장남 역할을 하려던 건 아닐까? 라며 자책했다. 지영은 내가 중재를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다. 어느 날 현우가 할아버지 묘소에 혼자 찾아갔다. 할아버지, 유원장은 찾았지만 아직도 어른들이 불편해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에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할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건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는 거였죠? 현우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사는 것이다. 재산은 분할되었지만 마음의 분할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유원장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철수는 공장을 운영하며 혼자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민수는 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형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영은 카페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봤다. 가끔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이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재산 분할의 답을 제시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다.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 현우 같은 다음 세대가 가족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깨진 그릇도 정성스럽게 붙이면 다시 쓸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면 형제들도 다시 예전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어려울 것이며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